2부에서는 최상목의 선택 이걸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최상목 대행을 우리가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알려지기로는 12월 3일 날 계엄을 윤석열이 발동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게 한덕수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쌍으로 같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중앙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니까 한덕수 대행한테 최상목 지금 대행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 이런 취지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최상목의 마음 속에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오늘 정례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어찌됐든 간에 쌍특검이라고 하는 내란 특검, 일반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공포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물론 뭐 임시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늘 정례 국무회의 때 아마 입장이 최종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가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공포도 안 하고 거부권도 행사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냥 실효가 그냥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럼요. 53조 5항에 법률안이 바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는 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조선일보 보도가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는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보도는 조선일보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이가 나온 건데요. 지난 26일 법무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김건희 특검 법안의 위헌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납득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쌍특검의 위헌적 요소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보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최상목이 납득을 했다는 식의 그 보도 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원래 오전 10시에 정례 국무회의가 늘 정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있어요. 근데 오늘 오후 4시 30분으로 밀어놨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최대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쌍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마냥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우리도 수정안을 내면서 뭔가 민주당하고 협상하자는 게 그게 고개를 좀 조금씩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상목 입장에서는 일단은 명분이 좀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국가 애도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도기간에 민주당이 어떤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없으니 오늘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월 4일이 지나고 난 어느 시점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이건 자기가 독단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판단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 스타일로 볼 때. 그래서 그 다음 1월 달에 첫 국무회의가 1월 7일에 있을 거거든요. 그때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전혜원 원장님도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저는 중앙일보 오늘 단독 보도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덕수 탄핵 전에 건의했다. 이 기사를 보고 팩트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기자 출신들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하, 길을 열어주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일단 최상목 분은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라서 경제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좀 참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시간 끌기를 자꾸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더라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정식으로 당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특히 특검을 거부하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지금 속보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시간 끌기라거나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 이게 서울대 82학번 동기들하고 혹시 내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근데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재부라던가 총리실이라던가 교육부라던가 중요한 장관과 부총리급 인사들 아시겠지만 당과 연관된 인물들이 정무직으로 대부분 이 실무를 짜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실은 본인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이른바 한덕수를 둘러싸고 있던 친윤 라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꼭두 없이 노릇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저는 또 의심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앵커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시기도 했고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상목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흘려준 거죠, 사실은. 흘려주는 거라고 봐요. 네, 일부러 흘려주고 중앙일보가 이렇게 내주면 조선일보는 특검 거부한다고 하고 중앙일보는 헌법재판관은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호흡을 맞춰주면 이거 아마 따로따로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을 아는 누군가가 중간에 껴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상목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이었을 때 기재부 출입했던 기자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이제 최상목 어떤 스타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깔끔한 성격이다. 그렇지만 욕심은 많아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받았던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재부 1차관으로 갔어요. 그때 기재부 1차관이던 시절이 2016년에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그 수사를 하다 보니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비서관 시절에 정경련 관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대기업 관계자죠, 불러다 놓고 미르재단 출연해 4차례나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열었다고 대기업 쪽에서는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안종범이 아니라 최상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왜 최상목은 처벌을 안 받고 나왔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 다 불어버리고 혼자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당시에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굉장히 다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윤석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딱히 맡은 관직이 없어요. 그냥 농협대 총장만 맡았거든요. 202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제일 분과장으로 갑자기 인수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승승장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요거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권력의 풍향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에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지는 않는 성향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권 내에 이 정도는 행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문을 좀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두 거부권 행사하는,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용인할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민주당이 던졌거든요. 제가 볼 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5분 동안 단독 비공개 회동했다고 하잖아요. 뭔가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국회에서 그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회담 내용을.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꿍짝을 맞춰주면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한결 부담을 던 상태에서 임명할 수 있겠다.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에서도 어떤 전략 전술을 구사할지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절대 저 내란 세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수사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저놈들을 믿고 저희가 뭔가 민주당에 제안한다. 저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만약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정말 국민들과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역사에 신뢰를 주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즉시 이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야 의정 협의체든 뭐든 협의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 상대로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네.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미루지 않고 탄핵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해외 막 거래하는 그 친구들이 주로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신용장 거래로 웬만한 거래는 다 됐대요. 근데 원래 신용장 거래로 하던 거래처에서 신용장을 너희 나라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일부 금액을 디파짓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적 헌법적인 어떤 질서를 회복하는 이 절차가 계속 불확실성 상태로 있는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저는 누구보다 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지 않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었잖아요. 박지원 의원 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요. 일단 탄핵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압박을 가하고 최상목하고 뭔가 최상목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치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거 저도 그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나중에 탄핵이란 카드를 전제로 놓고 막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것보다 지금 며칠이라도 더군다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몸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일단은 더 좋겠다. 저치들은 그냥 뭘 해도 지금 안면몰수하면서 막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세련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며칠 안에 다 끝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감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님과 같은 어떤 그런 같은 맥락의 취지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걸 한번 민주당이 당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번 이렇게 사실은 속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화책에 속은 건데 한 번 더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들의 속셈은 너무나 뻔합니다.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하니까 그때까지 버텨가지고 헌법재판관을 4명 헌법재판관으로 만들면 탄핵할 수가 없다. 그럼 버틸 때까지 안면 몰수하고 버티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저런 놈들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내란 수계와 같이 함께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유화책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상목 대행한테는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나마 좀 정신이 좀 박힌 강요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무리 미친 정부였지만 그래도 정신 박힌 강요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그때 당시 강하게 반대했다.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맞죠. 그런데 또 그 미친 멧돼지 날뛰는데 그 앞에서도 그렇게 할 용기도 사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봉사하는 자세. 평생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었으면 마지막에 정신은 한번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그 월급 다 우리 국민들이 준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한 몸 던지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2025년 새해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불리 안보 특강이 없습니다.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내려가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워낙 참사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 또 이와 관련된 발언도 당분간은 자제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백운기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세 분 패널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사자성어도 좋고 어떤 느낌을 좀 짧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연말연시면 등장하는 보드를 준비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세 분께서 정리할 동안에 새해를 맞는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TV 다짐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친 윤석열이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면한다. 예. 더 강하게, 더 딥하게 여러분들 찾아뵙는 2025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해가 저무는데 난 12시 24분인데 그냥 느낌으로 올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뒷배경 준비했습니다. 석양이 지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사라진 이 땅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자면서 함께했던 우리 정어리언들이야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진정 깨어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정어리언들의 생각이 바로 민심이고 민심을 거역하는 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지켜봅니다. 깨어있는 우리 정어리언들은 지난 총선 때 이채양명주 심판을 외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했지만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언들은 눈 똑바로 뜨고 저들을 지켜보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윤석열 일당은 스스로 무너졌고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날이 언제 올까 한때는 답답하고 애타했지만 하나 된 민심이 저 거짓된 무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정어리언들이야말로 역사의 승리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 거짓되고 사악한 무리들을 다 도말해야 합니다. 아직도 거짓을 참이라고 우겨대고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어지럽히는 자들 다 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들이온 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새해 2025년은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2025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세 분 패널께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부탁드리는데 누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님부터. 예. 네. 2024년 참 정말 이런 해가 있을까 싶은데요. 1월 2일 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님 희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12월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겹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정말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에 정사척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골랐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우기고 왜곡하고 계속해서 선동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력들을 세력이 저는 내란숙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릇된 것과 악을 척결하는 정사처악을 2025년의 사자성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사척악. 척악. 네. 네. 전현 원장님은 어떤 사자성어를 정어리언.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정어리언이라 쓰고 정의 상식 또는 국민 승리라고 읽겠습니다. 정어리언, 제가 작년 이맘때죠. 백운기 앵커님하고 구독자 0명에 가까운 데서 세웠는데 무려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을 모아주신 이유는 정의와 상식은 살아있다. 국민은 승리한다라는 그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어리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이 최상병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쓰러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2024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야권이 새로운 정치의 실험을 성공시켜서 연합정치를 했고 저는 그 당의 후보로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과 온갖 검찰의 압박과 부당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당이 꿋꿋하게 남아서 국회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저는 정어리언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024년 정말 의미 있는 내자,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정의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그 이름을 정어리언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정어리언보다 더 멋있는 사자성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이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막 이래가지고 예, 이게 지으셨습니까? 사자성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예. 네, 저는 아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진짜 제일 젠틀하시고 점잖으신데 제일 과격한 거예요. 아니 김용태 신부님이 시국미사에서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용산의 이무기가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지랄 발광하는 꼴을 때 봤다. 내 인생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랄 발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 신부님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김 신부님 표현을 제가 빌려와서 썼습니다. 근데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랄은 우리나라 말이고 발광만 한자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지랄 발광인 한 해를 겪으면서 굉장히 올 연말도 힘들게 많은 분들이 그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제 내일이죠. 내년에는 그 지랄 발광하던 광인을 확실하게 진압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광인 진압이라고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확실하게 진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친일파도 청산 못했고요. 독재 부역자도 청산 못했거든요. 그 부역자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이 지랄 발광하는 세력을 확실하게 진압하는 내년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밍스님께서요. 저도 지랄 발광을 생각했는데 그러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정치 1번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댓글 보면서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둥이님은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지랄 발광. 지랄해도 빛은 바란다. 오, 야. 우리 정어리언님들 대단하시죠? 센스가. 이렇게 세 분께 사자성어 부탁드렸는데 우리 정어리언님들 보내주신 사자성어 몇 개 소개해드릴까요? 윤무식님, 능지처참. 이동희님, 일망타진. 아, 일망타진도. 일망타진. 네. 하평파님, 낙장불입. 부산이대희님, 흔해 빠진 말 같지만 그야말로 올해 사자성어는 사필귀정입니다. 죄는 제대로 갑니다. 예. M5월의 비추님, 팔자소관. 배추도사님, 2025년의 사자성어는 대한민국으로 정합시다. 멋있네요. 예. 흑석동우님, 저는 전화유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자성어 하나하나가 정말 김상무님 1818. 파란 무지개님이 예. 부부 입방도 있습니다. 부부 부부 입방. 올드복서님, 구독자 60만을 못 채우고 금년 마무리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새해 더욱 분발하여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는 정치 1번지 조기 100만 달성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50만 구독자 돌파한 뒤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늦게 59만 명 넘어섰는데 새해에는 60만 대군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부터는 새해를 맞는 기분이 뭐 그렇게 설레거나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거 있겠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뭔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보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새해에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새해도 늘 지금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11시 2025년 1월 1일 오전 11시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새롭게 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개혁은 모도의 정치행위 통째로 펼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답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중립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성만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하지만 갖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